여러분의 인생 성형을 도와주는 정영기입니다. 인생 성형이라는 것은 인생을 얼굴을 성형해서 멋지게 만들듯이 바람직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사 강사 온라인으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한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 3개월쯤 되는데 정형기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번 올린 사람도 있고 물론 몇백 영상을 올린 사람도 있는데 25명 안팎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봤자 구독자 163명입니다. 그런데 전한길은 지금 현재는 1년에 1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1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유료 구독자, 유료 학생들을 모은다는 이야기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도 학원을 해봐서 알지만 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학원생을 하나하나 모은다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저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좋아요 하나 누르는 거, 구독 하나 누르는 거 그게 쉽지 않은데 전한길처럼 유료 강의를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이렇게 듣는 그런 강사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한길의 생애를 제가 이제 지금 20에서 40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살까지 해서는 가난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가 사춘기 아닙니까? 초4 때 잊지 못할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 가난에서 오는 결핍 체험. 지금도 부자들도 사실은 가난 체험을 시켜야 되는데 자식들을 가난하게 키워야 되는데 부자들이 자식을 가난하게 키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결핍 정신, 절제력을 배우지 못해서 방종하고 방만한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들이 의외로. 초 4학년 때 경험이란 건 뭐냐면 이게 70년생이던데 그 전한길 씨가 그때만 해도 저보다 12년이나 늦는데 제 때도 그랬습니다. 교사들이 가정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었던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다니는 주위에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것을 이게 동네 다녔습니다. 시골만 해도. 제가 다니던 거기에서도 보면 가정 환경이라 해서 아주 자세하게 부모님이 뭐 하는가, 재산 어떻게 되는가, 심지어는 뭐 라디오가 있는가, 재봉틀이 있는 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막 이렇게 손들어서 조사하는 수도 있고 그랬는데 참 유지들의 자녀들이 그때 피아노가 있느니 뭐 TV가 있느니 해가지고 손드는 걸 보면 부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때 이 전한길 집에도 담임교사가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방문한다고 하면 부모님 계시게 하고 너도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하는데 창피해서 뒷동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실장이라든가 반장이라고 하죠. 반장이라든가 또 이게 분단장도 있었습니다. 옛날 뭐 7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전한길 씨는 뭐 이제 80년대 초인데 그때는 분단의 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하기도 하고 하던 이제 부모들이 분단장이나 반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교사를 따라서 분단장이 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뒷동산에 숨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그 분단장이 여학생이 있는데 야 전한길네 집에 가니까 진짜 전한길네 집 참 가난하더라. 경상도 사투리 가난하더래 뭐 이렇게 저도 대구에 1년 안팎 살아봤는데 그런데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그럴 상황이죠. 다행히 그 교사가 불러가지고 야 한길아 너는 이렇게 성격도 좋고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밝고 그 잘 어울리는 이런 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걱정 마. 하면서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 이름을 그래서 책에 썼더라고요. 정숙희. 나도 청송인데, 청송은 경상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경산은 지금 뭐 경북대도 있고 그러던가 시죠. 근데 청송 뭐 저기 봉화 이런 데는 얼마나 흉악한 촌입니까? 청송 감옥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교사가 됐으니까 너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공부하면 돼. 가난한 것 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길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강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정숙희 그 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돈도 돈이지만 강사로서 수강생에 대한 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마치 초등학교 그 사춘기 때 정숙희 교사가 분단장한테 이 창피당한 모욕을 당한 그것을 치유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줬듯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용기와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이 초등학교 교사는 그 여린 나이에 아직 그 자생력이 없고 반응력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사 6명 만났고 제가 두 아들의 학부모 노릇을 했기 때문에 12또 초등학교 교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6명 만나면 한 명 정도는 좀 교사를 문제교사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튼 좀 고생해야 되는 마음고생 좀 해야 되는 자식과 부모가 함께 인내해야 되는 그런 교사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대체로는 괜찮죠. 그러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초등학교 교사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가기 때문에 아주 그 악한 그 모욕 그걸 받은 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동창들도 이렇게 동창이나 그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같아. 그 모욕적인 언어, 그 가난에 대한 것이죠. 뭐 또 옛날 내라는 육성엽이 내라느니 뭐 또 그전에는 뭐 많이 거뒀는데 이것저것 그걸 볼 때 교사의 역할이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여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이 간극이 가장 큰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화 그 다음에 교육화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진입기이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로 주눅이 들면 기세가 꺾이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그 영향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보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학생한테 받은 것을 이 또 여교사 정숙희가 잘 받아줬던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때 교사 운이 있었던 거죠. 그는 가난했고 초등학교 때는 좋은 교사를 만났고 그리고 기독교인데 이게 이제 이 초반까지의 영향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결핍 의식을 가지고 부족함을 알았고 그 다음에 교사를 잘 만나서 용기를 가졌고 희망을 가졌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자기도 이렇게 정숙희 교사처럼 좋은 선생이 되겠다는 그런 뭐 이를테면 교사가 됐든 다른 분야가 됐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고 기독교로서 이제 이게 기독교가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정직 그다음에 자기 개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 서구 종교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거지만 그는 이제 70년 경산생인데 이제 자 20에서 40까지 봅시다. 대학에 들어갔죠. 경북대죠. 지방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리를 전공했습니다. 경북대 지리. 어찌 보면 한국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비전공이죠. 지방대잖아요. 물론 경북대 위상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그 90년대만 해도 지금 30년 전이니까
경북대가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느니 또 부산대하고 서로 이렇게 자웅을 겨룬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도 예, 대구에 살아봐서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그 혜택까지 받아가지고 영남대, 계명대, 경북대, 대구에 있는 대구와 이 경산에 있는 아주 막강한 대학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북대 지방대 나왔고 그때 당시이긴 하지만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튼 지방대죠. 그리고 전공도 안 했죠. 지리죠. 지리는 역사하고는 상관이 좀 있기도 하지만 거리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저술과 강의로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사 공부를. 그래서 실력을 연마한 거죠. 이게 글 쓰고 강의하는 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벌써 저도 여기서 지금 전환길에 대해서 책을 그동안 제가 한 3권 정도 읽었는데 또 오늘 다시 정리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배움도 없습니다. 쓰는 것처럼 명확한 정확한 공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썼지, 강의했지, 자기가 입력했지, 시력으로, 네, 그 다음에 촉감으로, 청력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지방대는 3배 내지 5배 노력해야 서울대 이긴다 그랬어요. 지방대 출신으로서는. 왜냐하면 서울대는 간판만 내밀면 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대는 뭔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서울대 하면 간판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기대를 높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기대를 높여서 절망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대는 일단 선택할 때 제외가 돼버리잖아요. 책 쓸 때, 강의할 때, 팜플렛 하나라도 이렇게 찍어서 낼 때 거기에다가 지방대 쓰면 우선은 서울에서는 더 안 통합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통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에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예, 지방대생은 3배, 5배 그랬는데 우선은 서울대를 이기려고 지방대생은 도전도 않죠, 대개는. 그리고 서울대생은 이제 이런 강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학문의 길로 가고 또는 대개는 이제 그 공직으로 간다든가 편안한 곳으로 가는 측면이 있죠. 이 장사한다는 거, 선비가 뭐 할 짓이 못 된다는 차원, 학문하는 사람이 정통 학문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강의 시장을 그 사람들이 좀 꺼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온 사람들을 이기려면 이런 정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도전도 안 하고, 예, 나는 안 돼. 어떻게 감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 아는데, 그런데 그게 가능하죠. 왜? 자, 한국사 하나 놓고 보면 물론 한국사라는 거의 문화와 사회와 지리와 역사와 연결되는 문사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문학, 예, 철학, 역사, 이것은 국사를 하다 보면 막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사람이 지리도 봐야 할 측면이 있고 정치학도 봐야 할 측면이 있고 문학과 철학도 알아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것을 대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같은 건 치르지만 그걸 전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야로 국한해 가지고 파고들면 해볼 만합니다. 왜? 서울대 못 들어간 이유가 대개는 또 수학이나 영어를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환길이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은 경북대에 들어갈 정도면 서울에 있는 지금 한 10대 대학이 아니라 뭐 정말 5대 대학 안팎, 제가 여기 들어간 79년도에도 전북대 실력이면 저도 이제 사대인데 꽤 됐습니다. 왜냐면 가난해서 서울에서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대는 특히 그 등록금이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못 가르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한국사 하나로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노력해서 서너 배, 3배 내지 5배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20에서 40까지의 전환기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일단은 29살 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99년 29세 때 시작했는데 대구에서 2년 만에 뭐 수강생 가장 많이 모으고 다음 카페에서 강사 1위 하고 또는 그 사탐 분야의 도서 판매 1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으로는 1위를 하고 대구에서 2년 한 다음에 연이어서 쭉쭉쭉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3살 때 2003년이죠. 이때 유신학원이라는 대구에서 최대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이거. 제가 70년대 말에 대구에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빅3가 대영, 유신, 일신인가? 그런데 대형학원이가 그때 좋아가지고 아마 시험 치러서 가는데 제가 시골학교 지난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시험도 통과를 못했던가 하여간 어떻게 됐던가 해가지고 제가 유신학원 갔었는데 야 시골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학원 가서 들으니까 뭐 국어 강의하는데 청산별곡 정말 청산유곡이더라고요. 정철의 뭐 관동별곡 같은 것도 다 그냥 암기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교사들이 그 어찌 보면 책에다가 메모해가지고 그거 읽는 수업이랄까요. 그렇게 떠듬떠듬 하는 수업 듣다가 암기해가지고 막 토해내는 수업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너 달 다 했는데 그때 좀 더 다녔으면 저도 더 좋은 대학 들어갔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근데 형편이 참 그때는 뭐 이렇게 재수한다는 게 그래요. 전라도도 이게 무진장하면 장수는 또 저쪽 함양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창을 해가지고 가면은 대구가 뭐 참 완행 타고 하면 대여섯 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한낮에 걸렸습니다.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 전라도에서 간 사람이 한 2명 있었나? 그런데 그 학원을 이렇게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20억 내지 한 25억 이 정도를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그 전에 벌었던 99년부터 2003년까지 벌었던 돈을 몽땅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뭐 2배만 잡아도 강남을 한번 보세요. 20년 전에 강남 아파트 많이 사놨다면 2배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 따져도 한 2배만 잡아도 40안팎을 날려버린 거죠.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가 소년등과는 위험하다. 어릴 때 과거에 합격하는 건 위험하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을 1등에서 할 수 있고 이제는 대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1위 학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전국을 석권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 거죠. 그거는 이제 대개는 메가 트렌드를 못 읽었다. 대세를 못 읽었다. 그리고 또 정책도 못 읽었다. 그래요. 학원의 흐름 중요합니다. 학원 자체의 흐름. 그 학원의 그 대응이라는 것은 오늘 변한다, 내일 변한다면 오늘 변해야거든요. 그 다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책도 매차 계획이다 또는 입시 변화다. 그 다음 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정치는 교육제도 돈이 안 드니까 정변을 하듯이 바꿉니다. 아마 제가 그때 이 학원 뭐 거의 마칠 때 무렵이네요. 이때면은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언어만 놓고 봅시다. 수능 언어에서 옛날에는 이를테면 한때 초반에는 수능에서 교과서 외에서 한 8, 9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독서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독서력이 있는 강사가 그걸 가르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사실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부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데도 교과서 내에서 내야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교과서를 벗어나면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말썽이 일어나니까 교과서로. 그런데 만일 수능 강의 그 다음에 이 논술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또 바뀌지만 그것도 교육 과정이 바뀔 때 바뀝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무려 뭐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10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절반으로만 줄어도 학원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반 넘은 거기서부터 이제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인데 절반은 유지인 거거든요. 다른 뭐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 한 70% 정도가 돼야 예, 기존에. 근데 이게 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세를 못 읽었고 정책은 이건 근데 어떻게 뭐 예측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입시 정책 같은 것은 정권과 함께 바뀌지만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럴 텐데 이 젊은 나이에 학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래도 학원이라는 것은 학교 움직임에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걸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논술할 때 논술 보고도 2달 논술 준비하는 사이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능 반영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시, 수시 그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 논술 문제를 냈는데 논제가 너무 어렵다든가 아니면 글자 수가 너무 많다든가 하면 또 막 이게 불만이 많거든요. 또 다른 학교와 대비해서 대학에서 이 문제 난이도가 너무 세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논술을 또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논술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사교육 영향력이 또 논술에 크다고. 그것은 이제 지방에서 논술을 준비하기 힘드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교육 정책을 어떻게 입안해 나가는가, 그 다음에 크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다른 학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 젊은 나이에 그거 알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수업 요지가 엄청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느라고 힘들었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이에 한 2, 3년 운영했지만 다른 사람 채용하는 문제, 배신의 문제, 그 다음에 계약해가지고 이 브랜드 값도 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참 제가 단연히 유신이 나와서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에서 40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이 전환길씨를 오늘 다루는 것이지, 사실은 환갑 안 넘은 사람들은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 그 옵티머스나 이런 데서 봐도 그렇지만 장까지 한 사람들이 60 넘어서 70 넘어서도 고문이다 무슨 자문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환갑 안 넘는 사람은 제가 저술하면서도 그랬어요. 책 4권 쓰면서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렇긴 한데 이 시대에 이렇게 추락했다. 그런데 다시 서울로 가서 재기를 꿈꾼다. 이렇게 쓰러졌다고 20대 이렇게 성공했고, 그 다음에 30대에 이렇게 추락했는데 30대 후반부터 다시 서울에 가서 재기를 도모했어요. 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대구. 지금 인구가 한 250만이죠. 경산 한 25만? 그거 이제 한꺼번에 본다고 하면 300만 안팎 되잖아요. 대구는 뭐 인구가 크게 출렁거리진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뭐 센 것이 아니니까. 달구벌이라고 하죠. 앞상공은 있고. 그런데 대구에서 이렇게 1등으로 나가다가 주저앉으면 대개는 거기서 재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가난에서 원래 결핍 체험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작은 그 성공 체험을 많이 했는데다가 이렇게 좋은 선생을 만나서 정수기 같은 좋은 선생을 만나서 선한 어떤 기운을 받았고, 그리고 기독교의 긍정적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그가 30살에 그 10계명을 개인적으로 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종교적 냄새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그런 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기를 도모하는데 어디로 가서? 서울로 가서. 그래, 더 큰 마당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쓰러졌지? 좋아. 이제는 서울이다 하고 올라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그 초반에는 뭐 노량진이든 또 학원 가든
다른 학원 가든 잘 안 통해가지고 이렇게 대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내고 문제집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권토중례하기 위해서 또다시 공부했던 이 소액이, 그리고 지방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를 연마해야 했던 그 유예기, 그 유예기의 한 5년 안팎이 그를 더 크게 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나이도 들어보니까 이 실패 경험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통했던 측면도 있지만 서울 가니까 또 다른 경쟁자가 있으니 이 학원과 살벌하거든요. 견제하고, 예, 찍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험하고 그런 그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법 과정까지 뭐 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경을 해서 그러면 저기에 성공했느냐? 예, 아까 같은 그런 또 연당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집필하는 동안 강의 조금 맡았지만 사실은 학원에서는 한 명을 놓고도 그 한 명이 천하같이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게 유튜브를 하지만 사실은 유튜브 구독자 안 온다고 원망할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강의를 잘못하는구나. 내가 유익하지 못하니까, 내 강의가 재미가 없으니까, 내 강의가 살이 되고 피가 안 되니까 안 듣겠지. 그렇게 반성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는 거야? 구독자들이. 그렇게 구독자를 원망해가지고 구독자와 싸워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원찮은데도 구독을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지도 않는데 귀중한 인생에 해당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2014년부터는 공무원 한국사 온라인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역시 그 일에 쭉 1위를 차지해가지고 이번에는 올해 메가스타디로 옮겼더라고요. 물론 또 그 전에 그 중국에서 동북공룡이라든가 이런 거 하니까 이게 수능 쪽,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쪽에서 국사가 또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를 전공했지만 국사로 이렇게 바꾼 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역시 운도 따랐다는 이야기죠. 그가 성공 요인으로 들고 있는 거, 나는 그럼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가 이야기하는 성공 요인은 이겁니다. 네, 성공은 강의, 근데 잘하는 것. 나는 강의를 하는데 그게 강의가 내게 맞고 내가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행을 하는 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하려니까 들어봤잖아요, 강의. 참 쓴소리도 많고 비속어도 가끔 쓰고,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인생 철학이 들어있더라고요. 수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무슨 또 잔소리야, 뭐 이렇게 또 잡담이 많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가 인생에서 체험한 것, 그가 살면서 지금까지 50이죠 이제, 쉬운 될 때까지 겪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교사 있었고 제 안사람도 교사고 그런데, 저도 학원을 하기 전까지는 교사가 이 진폭이, 경험의 폭이, 지식의 폭이 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원 하면서 이야, 또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학원에서 학부모를 만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저술도 하고 이게 프리랜서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뭐 옹졸한 편입니다. 협량이랄까? 하여간 협소하다고요. 근데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인생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와 연관된 부모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이념을 이야기하고 자기 가치관을 이야기해가지고 학생까지 끌어오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교조가 범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멧돼지가 있다 하면 멧돼지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멧돼지가 농작물을 해치는 거,
그 농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해악이죠, 해악. 그러나 자연 생태계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놔둬야 되죠. 근데 이게 인간까지 해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연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멧돼지를. 농부만 보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동물 학자가, 또는 동물 생태학자가, 또는 질병 연구하는 사람이, 멧돼지도 같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교직에 있으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 영향력이 큰 것 같지만 그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도 학원에서는 선택에 의해서 연결되지만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결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어진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럼 이제 두고두고 원망을 받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두고두고 칭찬을 받고 내 인생은 그때 그 계기에 거기서 바뀌었다. 그 교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갔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숙규 교사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강의하면서 이 선행한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걸로. 그리고 이제 자칭 그가 나는 인간성, 그 다음에 열정, 강의, 인간성, 그래요. 같은 실력이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성공 삼각형입니다. 나는 잘하는 강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인간성이 좋으려고 했고, 인간성의 바탕이 좋으려고 했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내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매우 길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을 쏟는, 열을 쏟는 그런 그 성공 요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후까지 지켜야 할 최후 보루는 뭐냐? 네, 최후 보루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최후 보루는 성공 믿음이다. 네, 나는 성공한다. 이 30대 만들었다는 30대 10개에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가족, 건강. 그가 돈 많이 벌지만 돈은 안 나오시잖아요. 성공할 수 있다는, 나는 재기하고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일남일녀를 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 이게 나를 지키는 최후의 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성공 요소를 가지고 성공했느냐? 인간성, 강의, 열정, 이것만 있어서 성공하느냐? 아까 가난으로 하더라고요. 가난. 바로 뭐냐? 절박함, 절실함.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최후의 진지다. 최후의 보루다. 그런 절박함이 나를 성공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서울대 이기려면 지방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생보다 3배 내지 5배라고 했는데 우선 이기려고 합니까? 도전합니까? 서울대생하고 한번 붙어봅니까? 그리고 그가 놀 때 놀고 그가 강의할 때 강의합니까? 그러면 강사로서든 학생으로든 집니다. 근데 문제는 스카이대 좋은 데 들어간 사람들이 더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자기 원치 않는 지방대, 전환길이 들어갈 때 지방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지방대는 지금 경북대나 부산대도 사실은 자퇴생이나 이게 그 수시학교 가면 옮겨가는 사람 때문에 곤욕을 치르잖아요. 여기 전북도 지금 대학이 2년제까지 합치면 20개 안팎이 있는데 힘듭니다. 학생 모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교수도 어디 교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디에서든 아무튼 성공하면 대단한 건데 전환길처럼 한국사, 요즘 한국사 공부할 때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그 중에서 최고 강사가 된 이 대구 경북대 출신의 강사 이야기를 오늘 20대 성공도 했지만 30대 또 실패도 했고 다시 30대 후반에 부상하기 시작해가지고 40대에 헐헐 나르고 지금은 이제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패해서 얼마나 위대한 어떤 인생 승리랄까요? 인생 교훈이랄까요? 이런 걸 배우는가. 그래서 이제 잘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 이런 필통입니다. 이런 필통. 이게 질그릇이고 이런 모양이면 참 만들기가 어렵겠죠.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런 게 오래 갑니다. 만들기가 쉬운 건, 이게 대나무입니다. 보다시피 쫙 쪼개졌잖아요. 대나무는 이게 마디를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가로, 그 다음에 세로로 쫙쫙 나가잖아요. 파죽지세라고 하잖아요. 끊어서 다듬어서 칠해서 만든 건데 이게 공력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용색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흠이 쫙 가버리잖아요. 원래 대나무 성질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본래 대나무라는 건 이렇게 필통을 만들기에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흠결이 이렇게 큰 흠도 또 지니고 있는 겁니다. 뭐 책상에 놓으면 흠을 뒤로 해서 안 보이게 하면 되긴 하지만 한번 쪼개지면 다시 붙이기는 힘듭니다. 이게 테를 두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쉽게 성공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하면 실패해도 실패해서 배워서 다시 재기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구인회나 각각 현대, 삼성, LG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도 젊은 시기에 폭삭 망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 빚 갚느라고 정주영 같은 경우에는 20년 안팎이 걸렸는데도 오히려 신용을 회복해서 더욱더 그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